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참 엄중하다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4차 대유행 얘기를 하는데 4차 대유행 정도의 분위기 그리고 숫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우선 5월부터 우리가 그 방역 완화의 시그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델타 변이가 해외에서 유행을 할 때 국내는 아직 초입 단계라고 방역 그 델타 변이에 대한 그 위험성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백신 접종이 되면서 젊은 층들이 조금 완화를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확산세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이 확산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2주 전부터는 이제 집단적으로 델타 감염이 나오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확산세가 이제 고비가 된 거고 앞으로 최소한 2주에서 한 달간은 저는 이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해외를 보게 되면 예. 백신 접종이 계속 증가하는 데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중에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된 그런 국가에서는 예.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네. 1차 접종은 거의 성인의 89%, 거의 90% 가까이 됐고요. 네. 2차 접종도 6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이 거의 60%거든요. 전 인구. 그런데 불구하고 55%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네. 델타 변이가 백신 회피도 심하고 접종을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좀 우리의 경각심과 긴장감이 좀 느슨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정부도 사실 당초에는 7월부터는 좀 완화된 이 거리두기 개편안 네. 그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정부도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3차 유행까지 잘 보시면요. 네. 항상 정부가 방역 시그널을 완화를 할 때 발생했습니다. 1차도 추석이 있었고요. 그다음 네. 2차도 겨울이면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강해지는데 그때도 방역 시그널을 좀 늦췄었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5월 정도부터 이제 자꾸 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렇죠.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방역 시그널이 얼마나 정부에서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지를 이번에 새삼 알 수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방역 강화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진자 수가 이제 1,300명까지 넘어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폭증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갈 것 같다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가장 긴장감. 네, 그렇습니다. 일까요? 네,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젊은 층은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감염이 더 취약하고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예.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정말 목감기, 코감기처럼 오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주변으로는 감염을 시키고 있기 네. 때문에 개인 접촉 감염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아. 이번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감염이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누가 감염자인지 왜 내가 감염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3차까지의 유행보다 이번 4차 유행이 훨씬 심각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층, 특히 20대, 30대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좀 낮잖아요. 뭐 네. 10%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순위는 또 후순위로 밀려 있다 보니까 이제 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미리 좀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증이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40대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의료학적, 방역학적으로 맞고요. 20대, 30대는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본인이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면 네. 지금 돌파 감염 사례를 생각하면 도리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임 자제나 개인 접촉을 감소시키는 것이 20, 30대에 더 필요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해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방역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사실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델타 변이도 있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방역 체계 상에서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제대로 된 파악이 좀 안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델타 변이가 사실 기존의 알파 변이보다 60% 이상 그 감염률이 높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감염되다 보니까 예. 입원율도 2.6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뿐 아니라 일반 변이의 어떤 그 조사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정부 당국에 발표했지만 일주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이 델타 변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죠. 영국은 99%, 네. 이스라엘도 90%, 미국도 2주마다 더블링을 하더니 지금 7월 7일 기준 51%가 델타 변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우세종이 되는 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고요. 저는 8월까지 가지 않고 7월 말만 돼도 당연히 우세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세종이 된다는 거는 바이러스의 어떤 종류 중에서 델타 변이가 더 많아질 거라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만큼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이러스를 얘기하면 뭐 확산력, 그러니까 전파력도 얘기를 하고 왜 치명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델타 변이의 성격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델타 변이는 이렇게 폐세포의 결합력이 변이로 인해서 강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염을 될 수 있고 또 바이러스 복제량이 그만큼 많은 게 변이의 특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감염이 되는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니까 타인을 감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어서 네. 놓치는 거예요. 진단식이나 치료식.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젊은 층들이 입원율이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백신 자체가 역가가 떨어지거나 항체 형성량이 많지 않은 이런 어르신들은 감염이 돼서 일부에서는 사망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확진자가 늘면서 물론 과거보다는 중증 환자가 적지만 네.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뿐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한 분 자체도 확진자가 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사망자나 중증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치명적이라기보다는 네. 확진자가 많게 되면 그중에는 입원자가 나오게 되고 예. 입원자들에 인해서 또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느는 것 자체가 치명률과 일부 연관이 있지만 아직까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치명률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실하게 나온 연구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지금 뭐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거리두기를 지금 최고 단계 4단계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기는 좀 돼야지 이 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6월 초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고요. 네. 2주 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N차 감염을 고려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열흘에서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정말 접촉을 안 해서 바이러스가 스스로 그 잠복기를 지나서 사멸할 때까지는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7월 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감소할 수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네.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전제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방역에 대해서 개인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면서 원래 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인센티브라고 네. 해서 이제 왜 인원수에서도 카운팅이 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인 효과는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로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일부 방역에 허점이 있어요. 젊은 층들 중에 일부 그룹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끝낸 그룹들이 있고 그분들은 20명, 30명이 다 모일 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아마 모임을 계획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맞았다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백신을 초기에 맞은 분들은 네. 면역이 약화가 되면서 더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지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비해서 88%였던 게 64%, 20% 이상이 그 예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는 지금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자녀 백신을 왜 앱으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또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접종의 속도를 내려면 결국 수급도 원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달리거든요. 네, 정부가 3분기에는 거의 8천만 명분 정도의 백신이 수급이 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7월에는 백신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본격적인 건 5월 26일부터 접종이 50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8월 한 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백신이 그만큼 수급이 되는지가 좀 정확한 발표가 있으면 국민들이 내가 그때는 맞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방역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가 백신 수급에 대해서 8월, 9월 3분기 내에 정말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분은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백신 수급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신 하면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다가 이제 지난 5일부터는 교차 접종을 해서 다른 백신을 또 맞게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종류를 2번 맞는 것과 교차해서 맞는 것과는 효과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 파이저 모더나는 mRNA 백신입니다. 네네. 두 백신은 그 기전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면역을 한 가지의 항원을 가지고 다른 루트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항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세포 면역을 더 강화를 시키고요. 네. mRNA 백신은 항체, 특히 중항체를 형성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 교차 접종을 했을 때는 항체 역가가 기본적으로 뭐 화이자 백신 2번 접종한 것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 델타 변이라든지 알파 변이에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예방 효과가 더 높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작용 자체는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아주 대규모가 아니고 뭐 300명, 600명, 800명 정도의 약간의 좀 소규모 연구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지금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긴 했지만 결국은 개인이 방역을 참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좀 힘든 시간을 같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천은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소비 진작보다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2차 추경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에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논란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도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 모두 다 이 상당히 고민이 아마 상당히 그 깊은 측면에서 아마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별 지급을 하더라도 소득 하위 50%가 아니라 80%까지 대폭 늘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그러나 또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국민들이 다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80%라고 해서 20%만 아무리 20%가 상위 소득자라 하더라도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하위 80%가 아니라 하위 90%로 절충안이 뭐 모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은 이 층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하위 그러니까 지금 한 20% 30%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확 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 하위 80% 내지는 또 90% 정도 한다면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다 주는 것이, 보편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20%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분명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80% 90%를 나누는 것 자체에 따른 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당장 건강보험공단이 이거 지금 이 나누는 데만 80% 나누는 데만 해도 한 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회적 갈등이라는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선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몇천 원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하위 80% 90%를 자르는 선 자체가, 예를 들면 100인 이상 사업자 종사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인 이하 이 사업장 같은 경우 2019년 소득으로 기준을 다르다고 그래요. 코로나 그런 경우에는 이전이네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80% 90%까지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보편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 늘어나는 그 재정 부분은 다른 데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80% 90% 뭐 전 국민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뭐 소득 하위 30%나 이렇게 아주 초집중적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뭐 그 이외의 논란은 좀 더 소모적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앞서서도 지금 수시간 수일 동안 사실 상당한 당정 갈등을 보였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바네르지 교수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초청도 하고 기본소득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교수입니다. 네네. 미국의 그 바네르지 교수가 뭐라 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이런 이제 그 복지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이 잘못된 나라는요, 기본소득처럼 이게 100% 다 뿌려주면 그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복지나 행정 시스템이 발전한 선진국입니다. 이 말은 이제 보십시오. 상위 20%, 30%, 40%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말은 이게 그만큼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파악이 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이게 100% 그냥 기본소득처럼 이게 다 뿌려준다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저희는 소득 정확하게 파악되면 진짜 이게 어려운 사람들, 좀 더 이게 절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좀 더 그 후하게 많이 이게 해주는 게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고 복지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드려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게 소득 파악이 되잖아요. 하위 10%, 20%, 30%. 지금 이게 비용은 좀 들지만 파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전 국민을 조금씩 뭐 20만 원, 20원 뿌려주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두텁게 부어주는 이게 저는 맞다 보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은 왜 전 국민 주장하느냐? 바로 이게 그 표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제 코로나 방역이든 코로나 지원이든 네. 가장 이게 경계될 게 바로 이게 그 정치 논리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게 그 혹시 20%가 안 주면 이게 그 우리 지지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이게 자꾸 정치적 표 계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노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김부겸 총리가 네. 뭐라 했냐면 이게 포용적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포용적 회복.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두껍게 주자. 저는 이제 그 정부 논리 뭐 80% 좀 많다고 보지만 네네. 그나마 이게 전 국민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도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하고 궁금했는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별 지급에 합의를 했고 당정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별 지급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어제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시정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정 연설 그리고 또 지금 추경안 자체가 지금 하위 80%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안을 원안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뭐 이 지금 뭐 이 정부하고 여당이 일종의 내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이 우려도 나옵니다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위 80% 자체가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타협을 한다면 90%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당정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마찰이 커질 경우에 뭐 상당히 파열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대선을 앞둔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갈등을 표출하는 모습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당내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이 상당히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물 위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추경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절충안을 상당히 긴급하게 모셔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의 지지율 자체가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힘 자체가 동력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은 뭐 타협을 해서 한 하위 한 90% 정도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도 사실 소비 진작의 목적이 있고 물론 이제 회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소비를 늘려서 지금 경제 활동을 다시 좀 일으켜 보자라는 차원인데 최근에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금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소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방역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나오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비라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올해 그 상반기 5월까지 세금이 이제 그 43조 6천억이 더 거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보다 더 거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세금이라는 게 국민이 소비할 돈 아닙니까? 이걸 이게 나라에서 더 걷어갔다는 말은 이런 걸 이게 구축 효과라 그래. 국민이 소비할 걸 세금으로 이렇게 걷어가면 국민들 소비가 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국민한테 돈을 주면 또 성수 효과가 있어요. 돈을 이게 뭐 예를 들어 100억을 줬을 때 몇 배 효과가 있는 이런 데 상반되는 효과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그 세금이 더 거친 게 예를 들어 이제 경제가 좋아지 가지고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 그거야 좋죠. 근데 경제는 정말 어려운데 부동산 어느 쪽에 부동산이 워낙 폭등하면서 세수가 이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게 집 한 채 가진 분들 소비가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서 소비를 이게 오히려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걸 뿌린다?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또 조금 전에 그 청와대가
정부 손을 들어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국회 심의를 보면 세 가지 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민들 뭐 80% 준다는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하는 돈 있잖아요. 네. 이게 한 3조 9천억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 민생 안정 지원하는 게 또 2조 한 6천억 돼요. 네.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이런 돈들이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확대된다 봐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게 그 소상공인들 영업 못하고 문도 이게 닫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국가의 의무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은 보상해 주라는 거는 우리 헌법 정신 의무예요. 이런 게 헌법상의 의무는 소급 입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찔끔 지금 이게 몇 조, 3조 9천억 조금 이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헌법에 의무도 없는 재난지원금 이게 80% 90%에서 10조 이상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는가?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그 지원 체계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소비 진작도 소비 진작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정부의 정책상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렇죠. 뭐 소상공인들 사실 지금 이번에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4차 지금 이 그 감염세가 지금 네.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당장 지금 수도권 4단계로 지금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갈 예.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명밖에 6시 이후에는 그렇죠. 이제 2명밖에 그렇게 못 아마 나니까요. 다음 주 초부터 예.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상당히 아주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번에 지금 5차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이거 자체를 조금 심사를 늦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이 추경안을 23일, 7월 23일 날 지금 통과하기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일정을 그렇게 마련해 그렇죠. 놨는데 예정은 돼 있죠.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감염세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진작하라고 하면 이 방역에도 상당히 이거 좀 뭡니까 이게 그 차질이 빚어지는 그럴 수 그런 있겠죠. 상황이 되고 엇박자가 네. 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에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가면 다시 또 그러면 또 6차 또 뭐 재난지원금, 뭐 추경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차제의 이 논의 자체를 조금은 홀딩을 해서 네네. 늦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 지금 헌정사상 이 정부가 추경안을 냈다가 네. 이 부분 자체가 심의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연기되는 예.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없었어요. 기억을 합니다만 네네. 그러나 이건 상당히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금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보면서 추경 논의 자체를 조금 탄력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바로 거기에서 그 필요한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얘기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출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추경안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 그렇죠.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선 국면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표심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대선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인가 만약 입당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가를 두고도 지금도 아직도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11월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뭐 단일화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8월 경선에는 합류를 하지 않으면 뭐 이제 늦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 그리고 분위기상 누가 더 좀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 두 가지 선택인데 버스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정시에 입당해서 제대로 이제 그 예선 전부터 경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인터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나중에 그 결선 투표식으로 11월 달쯤 가가지고 야권의 단일 후보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훈수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이게 윤 총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게 이번에 서울시장 보십시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게 초창기에 앞서 나갔죠. 근데 왜 오세훈 시장한테 왜 졌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컨벤션 효과입니다. 이 말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네네. 그대로 이게 지지율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모습들이.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이게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안 한다. 예. 이런 게 국민의힘에서 경선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최재형 원장이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원희룡 지사든 뭐 유승민 의원이든 황교안 대표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뭐 5분의 10분을도 안 되죠. 지금은. 네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경선이 흥행을 일으키고 하다 보면 지지율이 이게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래놓고 이게 나중에 결선 투표한다. 이러면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반면교사 그 점에서도 이게 그 11월 달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떠났어도 저는 윤 총장이 뭐 중도나 진보까지 자꾸 이게 그 큰 정치 산토끼 전략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이게 보수층에 아주 확실하게 지지를 확보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지금도 입당에 대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간석열이 너무 이게 그 피로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1월 달까지 계속 장외에서 돈다? 이거는 보수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저는 8월 전에라도 이게 빨리 입당해서 정말 이게 밑바닥부터 기득권 다 버리고 경쟁을 해라. 먼저 이게 본인이 여론조사 높으니까 나는 바로 결선 가서 하겠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조속 입당해서 예. 그대로 이게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게 검증과 그게 맞다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는 예. 그 두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1야당 중심으로 지금 선거 국면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제3지대에서의 그런 후보의 난립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90점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는 유력 후보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조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그 포지션이 지금 바깥에서 뭔가 지금 대선 국면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3지대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더 나아가서는 네. 최재형 전 최재형, 감사원장 네. 같은 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1차 쉽게 말하면 플레이오프를 해서 일종의 뭡니까? 그러니까 경선이나? 지금 경선을 네. 국민의힘 경선을 먼저 하고 거기서 뽑힌 후보가 코리안 시저로 해서 다 그러니까 그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이것은 누가 그러니까 그 옳다 그러다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는 그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를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외형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들썩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겠다. 나는 항상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이 가르친 대로 가겠다는 부분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보를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만약에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때 정치적 그 상당히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층 중에는 보수층도 있지만 앞서 우리 서 변호사 이야기했던 산토끼, 그러니까 즉 중도 무당 더 나아가서 호남에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입당했을 때는 떨어져 나갈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들어갔을 때 경선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선 룰이 지금 당원 50%, 국민 50%로 해서 지금 당원에 그러니까 조직세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또 지금 당내 주자들 중에서 홍준표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윤석열 검증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들썩들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망설인다는 거죠. 그런데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앞서 지금 눈치 본다고 했는데 소매하고 눈치 보기 정치, 간보기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3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입당이든지 빨리 양당 간의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본인이 그걸 갖다가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도
탄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본인이 지금 입당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네. 아니면 제3지대 갔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장모가 구속되면서 처가 리스크라는 뭐 이런 별칭까지 달린 상황이고, 거기에 부인 또 박사 논문, 그 뭐 표절 또 부정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좀 계속 좀 의혹이 좀 겹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장모는요. 예. 장모는 이제 그 영리병원 때문에 그 3년의 법정 구속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옛날에 그 정모 씨 있잖아요, 동업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모의 위정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그 재기 수사, 재조사해라. 아, 다시. 이런 이제 또 대검찰청의 그 결정이 하나 내려졌죠. 네네.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있잖아요. 네네. 부인은 제가 보기에 그 줄리보다 이번 논문이 훨씬 심각합니다. 줄리는 이제 그 실체도 좀 아직 모호한 면이 있고 좀 이게 다툼이 있지만 카더라 같은 식이 그러게 그 있었는데. 박사 논문이나 아니면 이게 그 전에 쓴 논문은요. 지금 이게 그대로 논문이 점검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저는 2007년도에 그 2008년도에 국민대 박사 논문이 있고 그 1년 전에 한국 디자인 포럼 있잖아요. 네네. 학술지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게 권위있는 학술지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온라인 운세, 운명 콘텐츠 있잖아요. 네네. 뭐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콘텐츠 이용 실태라든지 이건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멤버 회원을 유지한다. 네. 멤버 유지 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회원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게 멤버를 YUJI라고 쓴 거예요. UG로 이제 영어로 그냥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뭐 기계 자동 번역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권위 있는 학술지 돈 받고 한 게 학술지 논문에 저도 이제 그 로스쿨에 교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YUJI 이걸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실어준 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의 수준의 논문을 쓴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는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하죠. 양제의 대통령이라면 음제의 대통령은 영부인입니다. 영부인도 이게 공동 대통령이에요. 정말 이게 영부인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상당히 문제고요. 근데 더 문제는 윤 총장이 전부 이게 강 건너 불고기 하지 난 모른다. 장모는 나는 관여 안 하니까 장모는 검찰에서 알아서 법대로 하고 부인은 이게 대학에서 알아서 심사해서 법 규정대로 하고 된다. 나는 모른다. 더 이상 이런 자세로 가면 지지 무너집니다. 본인이 이게 내가 수사에는 관여 안 했지만 정말 이게 내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이게 사과를 해야 돼요. 부인도 이게 내가 논문에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진심으로 국민 앞에 이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는 안 하고 무조건 이게 나는 관여 안 하니까 대학에서 하고 검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그냥 너무 강 건너 불구기 하니까 여론이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요즘 이게 지지율 일부에서는 많이 밀리고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윤 총장이 다시 한번 제대로 이 장모나 부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게 어떻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 좀 세련되지 못하다, 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그러니까 처가의 문제는 본인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많이 그러니까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임을 그러니까 묻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이 장모의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부인 문제하고 또 다른 또 한 단계 더 건너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약간은 좀 그러한 그 처신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 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과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자익 전력을 가진 그러니까 장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면 돌파했던 방식으로 막 하는 방법도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때의 그 사안과 지금 사안은 비교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생각보다 지지율 자체가 강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6월 29일 날 정치 도전 선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의 구속 그리고 잇따른 그 아내의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의혹들 때문에 그럼 지지율이 폭락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상당히 행보를 보이면서 어차피 지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도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많이 지금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처럼 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지율을 공세를 받는 입장인 거예요. 공세를 받는 네. 입장에서 본인들이 둘이서 이번에 그 뭡니까 점령 문제 때문에 네. 치고받고 후쿠시마 또 이 방수 오염수 방출 문제 네. 때문에 또 치고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계속 뉴스를 주도해 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이 그러니까 지지율을 상당히 그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묶어두는 것이다. 거예요, 두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그대로만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저런 문제 때문에 무너졌을 경우에 그럼 우린 대안이 없잖아. 그렇다고 하면 당장 그러면 지금 대안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지지를 철회할 수 없잖아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곧 지금 플랜 B로 이야기하면서 완전 본격적인 레이스를 두르고 만약에 먼저 국민의힘 힘에 입당을 해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 채가 의혹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친이 작고하기 전에 최재형 전 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 행보도 좀 속도가 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 집안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지도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빛과 소금이 노죠. 아버지의 그 유언이 세상을 밝혀라,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리고 이제 그 소신껏 해라. 이게 바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강조하는 거는 소금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모르게 그 음식을 짜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감사원장 하실 때부터 소금 역할. 이걸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세상의 빛과 소금, 아주 이게 정치 참여 지금 이제 본격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이게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이제 계속 지지층을 봐야 돼요. 네네. 중도 진보층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올까 눈치를 봐야죠.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필요 없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텃밭은 보수입니다. 굳이 중도 진보까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치 참여와 동시에 국민의힘에 바르게 입당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입당했을 때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재형 원장은 첫째는 이게 인간적으로 거의 이게 미담 제조기를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이게 별로 비판받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병력 명문가고 기독교 또 이게 영남 출신이잖아요. 이런 이게 보수의 3대 텃밭, 영남, 기독교, 병력, 군인 여기 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감사원장이라는 게 국정의 전반을 또 이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게 그 콘텐츠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입당 피로감 또는 이게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 이거하고 이게 대비되면서 최재형은 이게 별로 결함이 없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최재형 원장은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 게 없어요. 윤 총장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다 잡아였잖아요. 최재형은 이게 원죄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급격히 최재형의 세가 커지면서 윤석열 총장과 양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게 결론입니다.
교수님께는 여권 얘기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에서 뭐 지금 1위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본인은 그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계속 지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여배우 스캔들 얘기고 이번에 바지 발언을 또 하면서 그게 좀 논란이 됐는데 또 이제 워낙 그 당내에서도 공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 대권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지금 또 그 부분을 또 물고 늘어지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예비 경선 통해서 뭐 여러 차례 지금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순발력도 탁월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정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상당히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인의 높은 지지율에다가 토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대세론으로 굳힐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본인의 그 리액션 반응이거든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바지를 그럼 제가 벗어야 됩니까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국민이 그 TV를 보면서 그 토론을 지켜봤던 국민들 스스로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해할 정도로 상당히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물론 말의 품격도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버럭 이렇게 욱하는 그런 성정을 내비친 그런 대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재명 지사 뭔가 조금 불안하다던데 진짜 우리 지도자가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이 불안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한 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마지막 예비 경선 토론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지나쳤다.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로키 모드는 좋지만 그러니까 이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톤다운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기본 정책 시리즈에 대해서 뭔가 발을 빼고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는 상당히 자신감의 결여 내지는 준비의 결여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 경선 갔을 때는 적지 않은 상당한 이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재원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